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마. 어쨌든 시어머니인데. 그래도 일단은 효자 노릇은 해야지. 알아. 알아.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머니도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언젠가는 갈 길 가실 거 아냐.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는 해둬야지.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자신이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저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는 그저 부담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한옥집에서 윤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홀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8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관절염 때문에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무릎이 아픈 날에는 방에서 부엌까지 가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 되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아픔을 내색하지 않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당에 심어둔 채소밭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추와 깻잎, 고추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만 혼자서는 다 먹을 수도 없어서 대부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재성이가 가끔 와서 채소를 가져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재성이는 연락이 없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며칠 전 마을 이장님이 가져다 준 반찬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작은 그릇에 담겨져 있었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지만 버리기엔 아까워서 조금씩 덜어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곳에서 홀로 살아간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재성이와 며느리 수진이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라도 오곤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와도 대화는 늘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너희들은 어떠니?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식의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재성이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바쁘겠지.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에 놓인 밥그릇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젓가락질을 하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라고 의사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는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성이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2살의 재성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할머니 역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재성이는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서울로 이사를 간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 옆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보았습니다. 재성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목에 금메달을 걸고 할머니에게 안겨 있는 재성이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 재성이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효도 많이 할게요.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 약속이 무색하게 지금의 재성이는 할머니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성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재성이 학비를 벌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겨울날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일을 나갔습니다. 재성이가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재성이는 잠들어 있었고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재성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모든 고생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당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이웃집 김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김할머니는 말순 할머니보다 5살이 많지만 아직도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말순아, 오늘도 부지런하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한다더니 정말 본받을 만해. 김할머니도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해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김할머니의 예리한 눈에는 할머니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도 자식들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안부 전화가 오고 명절에는 꼭 찾아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인정 많은 말순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누구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 도움을 청하곤 했고 할머니는 자신의 것이 부족해도 나누어주는 마음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이웃집 박 할아버지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할머니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도와주었습니다. 마을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부의금도 빠뜨리지 않고 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할머니는 방 한쪽에 놓인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함께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성이가 몇 년 전 할머니 생신 때 보내준 기프트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카드에는 꼭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라는 인쇄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카드를 받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택배로 온 카드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카드를 열어보니 직접 쓴 메시지는 없고 인쇄된 문구만 있어서 마음이 서늘해졌었습니다. 이 카드 하나가 내 아들이 보여준 마지막 정성이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신에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오지 않는 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십 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 꽤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재성이 대학 다닐 때 쓰라고 모았던 돈이었는데 재성이가 장학금을 받아서
쓸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모아온 돈이었죠. 할머니는 언젠가 재성이에게 이 돈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걷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빨래치곤 제법 많은 편이었는데 이웃집 김할머니 것도 함께 빨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할머니는 몸이 더욱 불편해서 빨래하기가 힘들다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할머니는 재성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을 것인데도 습관적으로 많이 끓여서 결국 며칠 동안 같은 찌개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재성이를 생각하며 요리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재성이가 어렸을 때는 이 된장찌개를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할머니는 홀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자꾸만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소리라도 날까 기대하는 마음이었죠. 드라마 속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화목하게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우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 자식마저 할머니를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성아, 엄마가 그립지 않니? 엄마는 너가 너무 그리운데. 며칠 후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났는데 할머니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쪽에서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고 손목의 맥박도 평소와 다르게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고 무릎에서는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 색깔도 평소보다 훨씬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마을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말순입니다. 요즘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어지러운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히 심해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보건소 간호사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친절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증상이 심하시면 지금 당장 오세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바로 봐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평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중간중간 쉬어가며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걸을 때마다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 쉬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한 할머니는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 측정을 할 때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맥박 검사에서도 불규칙한 리듬이 발견되었고 간단한 심전도 검사까지 마친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심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정맥 증상도 있고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많이 아픈 건가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방치하면 심해질 수 있어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큰 병원에 가보세요. 혼자서는 힘드실 테니까 가족분이 함께 가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걱정하며 달려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재성이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재성아, 미안하다.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심장이 좀 안 좋다고 하네.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는데 혼자 가기가 힘들어서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당장은 내려가기 힘들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인데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일단 간병인을 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분이 병원도 같이 가드릴 거예요. 재성아, 엄마는 간병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왔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많이 무서워. 어머니, 죄송한데 정말 급한 회의라서요. 임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간병인분이 잘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전화 드릴게요. 재성아, 잠깐만. 또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병든 몸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재성이가 약속한 간병인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재성 씨가 보내서 왔어요. 하루 2만 원에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병원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은데 그냥 가족이 곁에 있어주면. 영숙은 할머니의 말을 끊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재성 씨가 정확히 업무 내용을 말해줬어요. 저도 일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감정적인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간병인 영숙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한 후에는 방 한쪽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라는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간병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녁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숙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외로워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들이 돈은 잘 주니까 상관없지만 솔직히 할 일도 별로 없어서 심심해 죽겠어. 할머니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할머니는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재성이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성이가 집에 왔다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어때?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간병인 말로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 의사가 심장이 안 좋다고 했다지만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해. 아마 관심 받으려고 좀 과장된 것 같아.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성이의 다음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돌아가시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은 돈이 꽤 있을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껴서 모으시던 걸 봤거든. 통장도 몇 개 있고 이 집도 시세가 올랐으니까 최소 3천만 원은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다 받는 거지? 다른 상속자는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도 내고 우리 집 전세금도 올려야 하는데. 당연하지.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사셨으니까 우리가 받아야지. 솔직히 말하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매달 간병비 나가는 것도 부담이거든. 2만 원이라고 해도 한 달이면 60만 원인데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만 손해야.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마. 어쨌든 시어머니인데. 그래도 일단은 효자 노릇은 해야지. 알아.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머니도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언젠가는 갈 길 가실 거 아냐?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는 해둬야지.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자신이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저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재성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재성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는 그저 부담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재성이를 위해 모은 돈이었는데 이제는 그 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자식들이 내 재산만 바라본다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어.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재성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전에 없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간병인 영숙이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어젯밤 재성이가 집에 왔다가 간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재성이가 마시던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파 쿠션도 누군가 앉았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젯밤 일을 다시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지만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 작은 금고, 열쇠, 그리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 상자를 할머니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말순아, 이건 정말 어려울 때만 써라. 우리 재성이가 정말 효자가 되지 않으면 이걸로 혼내줘라.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그때는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성이는 착한 아이였고 효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젯밤 들은 대화 이후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재성이 교육비 출처에 관한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성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비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운영했던 작은 사업의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임. 그 돈은 원래 재성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었으나 교육비로 먼저 사용함. 만약 재성이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진심으로 부모를 대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알려주어 깨닫게 해줄 것.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재성이를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재성이의 미래를 위해 따로 모아둔 것이었는데 교육비로 먼저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남편의 세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모든 비용,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명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성이가 대학교 때 받았다고 생각했던 장학금도 실제로는 남편이 미리 학교 측에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는 남편의 깊은 사랑을 새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어젯밤 재성이의 냉정한 모습에 대한 실망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할머니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저 잠깐 농협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어젯밤에 재성이가 왔다가 갔는데 그때 얘기한 일이 있어서요. 재성 씨가 왔었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늦게 왔다가 일찍 갔어요. 아마 저한테 말하기 뭔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할머니는 농협으로 향하면서 어젯밤 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재성이가 할머니 몰래 집에 와서 수진이와 전화 통화를 한 것 자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다면 할머니에게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농협에 도착한 할머니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맡겨둔 금고가 있는데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직원은 신분증과 서류를 확인한 후 할머니를 금고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금고를 열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5천만 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여러 장, 그리고 재성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니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외에도 마을 뒷산에 땅 몇 필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땅들은 지금 개발 예정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재성이가 어젯밤에 얘기한 3천만 원이 아니라 훨씬 많구나.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성이가 할머니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재성이의 대학 입학 과정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재성이가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대학도 실제로는 남편이 상당한 기부금을 낸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성이가 첫 직장을 구할 때도 남편의 친구가 도움을 준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성이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할머니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재성이가 어젯밤에 어머니의 재산을 계산하며 이야기하던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농협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증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마을에 하나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바로 공증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유언장 작성은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해야 합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오세요. 네, 내일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이 적어둔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말순아, 재성이가 정말 효자라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물려줘라.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들로 그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줘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줘라.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재성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젯밤 재성이의 모습을 본 이상,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내일은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혼자 나가야 해요. 재성이에게도 연락해서 와보라고 할 예정이에요. 무슨 일이신가요? 몸이 불편하신데 혼자 다니시면 안 되죠. 괜찮아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젯밤에 재성이가 와서 한 얘기들 때문에 결심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재성이가 어젯밤처럼 할머니를 돈으로만 계산하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정말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공증사무소에 다녀온 후 집에서 재성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과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거웠습니다. 오후 3시쯤 재성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어딘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어젯밤에 할머니가 자신의 대화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셨어요? 재성아, 앉아라.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할머니는 간병인 영숙에게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부탁한 후 재성이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성이는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회사에 일이 밀려 있거든요. 할머니는 재성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성아,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두셨는지 아니? 재성이는 의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별로 기억이 없는데요. 그냥 평범한 농부셨잖아요. 평범한 농부?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성아, 너는 내가 어떻게 대학에 갔는지, 어떻게 지금의 직장을 얻었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취업도 실력으로 한 거죠. 어머니가 고생해서 키워주신 덕분이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남편의 다이어리와 서류들을 꺼내 재성이 앞에 놓았습니다. 재성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받은 장학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내가 첫 직장을 어떻게 구하게 된 건지 모든 게 여기에 적혀 있어. 재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자신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매년 들어간 교육비와 그 출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저는 이런 거 몰랐는데요.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작은 사업을 했어.
그때 번 돈을 너를 위해 따로 모아뒀는데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한 거야. 할머니는 장학금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재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받은 장학금도 사실은 내 아버지가 학교에 미리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거야. 학교 측에서는 내가 우수해서 받는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아버지의 돈이었던 거지. 그럼 저는 제 실력으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내 실력도 있었겠지만 내 아버지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내 아버지 친구가 추천해 준 거고. 재성이는 서류들을 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능력으로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가 내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진정으로 성숙해졌을 때 알려주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재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재성아, 엄마가 어젯밤에 내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 재성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젯밤요? 내가 수진이와 전화로 엄마 재산 얘기하는 걸 들었어.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매달 간병비 나가는 게 부담이라고. 재성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재성아, 엄마가 내게 실망한 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할머니는 농협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더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재산이 내가 생각하는 3천만 원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남긴 땅들이 지금 개발 예정 지역이 되어서 몇억 원의 가치가 있고 금고에 현금도 5천만 원이 있어. 재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몇억 원이요? 그런데 재성아, 엄마는 이 돈을 너에게 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 내가 정말 효자라면 기꺼이 물려주고 싶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건 정말 죄송해요. 재성이가 급하게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그것이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성아, 엄마는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했어. 유언장을요? 응. 엄마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내가 진정으로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 한 말이야. 재성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걸 어젯밤에도 기억하고 있었니?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재산 계산하는 게 아들이 할 일이야? 재성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엄마는 앞으로 일주일을 기다려볼 거야. 그동안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효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언장을 다시 쓸 생각도 있어. 재성이는 급해진 마음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재성이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성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잘 얘기해둬.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재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지만 할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재성이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 교묘한 방법을 찾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한 걸까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성이가 집을 나간 후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진실을 알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재성이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 교묘한 방법을 찾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저녁 재성이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수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뭐라고? 몇억 원이라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모든 걸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장을 써놨다고.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야?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내 모습을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하신다고 해. 정말 효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유언장을 다시 쓰신다고 하셨어.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만 연기하면 되는 거네. 어렵지 않아. 당신이 효자인 척하면서 어머니 비위를 맞춰주면 돼. 그런데 정말 그래도 될까? 어머니가 워낙 똑똑하신데 금방 눈치챌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어쨌든 몇억 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다음 날 아침 재성이는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 집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과일과 반찬들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와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할머니는 재성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들이 변한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재성아, 회사는 어떻게 했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바쁘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회사 일은 좀 미뤄도 되지만 어머니와의 시간은 미룰 수 없으니까요. 재성이는 할머니의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에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모시고 가겠어요. 정말 괜찮겠니?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할머니와 재성이는 함께 시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외출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심인지 계속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재성이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실 밖에서 기다리며 할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재성이의 모습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커져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재성이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번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머니는 재성이의 적극적인 태도에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간병인만 보내겠다고 했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성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시는 동안 제가 매일 병문안을 다니겠어요. 회사 일도 조정해서 어머니를 돌볼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재성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그날 저녁 재성이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의 젊은 시절 고생담까지 들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재성이의 행동에서 어딘가 어색한 점을 느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고 모든 행동이 조금씩 과장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재성이가 자꾸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 돌려서 물어보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정말 개발 예정 지역인가요? 언제쯤 개발이 시작되는 건지 아세요? 왜 그런 걸 묻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께서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릴까 해서요. 할머니는 재성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돈에 대한 관심이 먼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도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오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자 할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재성이한테 들으니까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했다면서요? 응, 심장이 좀 안 좋다고 하네. 걱정되네요. 제가 병원비라도 도와드릴까요? 요즘 의료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할머니는 수진이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소에 할머니에게 관심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병원비를 걱정한다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급할 때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수진이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도 결국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재성이와 수진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와 효부인 척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부탁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말순 할머니? 재성이와 수진이가 요즘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뭔가 이상해요. 혹시 제가 없을 때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지 지켜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장님은 할머니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재성이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할머니 땅 시세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는 은행에 가서 상속 절차에 대해 문의했다고 해요.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재성이와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구나. 할머니는 마음을 굳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장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재성이마저 결국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재성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저녁 재성이는 평소처럼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효자인 척하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 가식이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내일 입원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재성아, 앉아라. 엄마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본 재성이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계획이 들켰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니? 아니면 엄마의 재산 때문에 이렇게 잘해주는 거니?
재성이는 당황하며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어머니를 사랑하죠.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엄마가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해도 상관없겠구나. 재성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재성이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스쳐간 탐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재성아, 그럼 내일부터 엄마 돌보는 건 그만두고 내 일에만 집중해라. 엄마는 간병인이면 충분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돌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정말이니? 그럼 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엄마 땅 시세를 알아봤니? 재성이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수진이는 또 왜 은행에 가서 상속 절차를 물어봤을까? 너희들이 효자 효부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엄마 재산만 노리고 있었구나. 재성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맞아요. 저희가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재성이의 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뉘우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더욱 뻔뻔해진 모습을 보니 절망스러웠습니다. 권리라고? 내가 지금까지 엄마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니?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효도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늙어서 돌봐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효도?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연락 안 한 게 효도니?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가자고 했을 때 간병인만 보낸 게 효도니? 재성이는 할머니의 추궁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어머니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다고요. 그럼 엄마 재산도 생각하지 마라. 엄마는 내일 유언장을 확정 지을 거야.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말이야. 재성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왜 남한테 주려고 하세요? 내가 내 아들답게 행동했다면 당연히 물려줬을 거야. 하지만 넌 엄마를 아들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재산 때문에 좋은 척한 거잖아. 그럼 어쩌라고요? 어머니가 죽으면 어차피 누군가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저희가 받는 게 낫죠. 할머니는 재성이의 말에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재산만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에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재성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당장 나가거라.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요. 재성이의 협박에 할머니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아들이 자신을 협박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좋아, 한번 해봐라. 하지만 엄마는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너희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재성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이는 아무도 어머니를 돌봐주지 않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가 없어도 말이야.
재성이는 집을 나서며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모든 게 틀어졌어.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라고? 그럼 우리는 정말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어머니가 완전히 화가 나셨는데. 일단 와봐.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 몇억 원인데 그냥 남한테 줄 수는 없다고. 재성이와 수진이는 그날 밤 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남편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아, 만약 재성이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 하지만 그 방법은 정말 마지막에만 써라. 재성이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 할머니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재성이의 출생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마지막에만 써야 할 카드였습니다. 여보, 정말 이 방법을 써야 할까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재성이의 오늘 모습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밤새 고민한 끝에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남긴 다이어리의 마지막 비밀을 재성이에게 알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재성이에게 마지막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재성이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성아, 오늘 오후에 수진이와 함께 와라. 엄마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어머니, 어제 그렇게 화내시더니 또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와보면 알 거야.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거니까 꼭 와라. 재성이는 수진이와 상의한 후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마음을 바꿔서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은 아닌지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간병인 영숙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후 재성이와 수진이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재성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너의 진짜 출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구나. 재성이와 수진이는 할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다이어리를 재성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읽어봐라. 너의 진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재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성이는 우리의 친아들이 아니다. 재성이가 5살 때 실제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가 입양해서 키웠다. 재성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자랐지만 만약 재성이가 우리에게 불효한다면 이 진실을 알려주어 깨닫게 하라. 재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재성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를 내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어. 너의 친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너를 우리 아들로 받아들였고 평생을 너만을 위해 살았어. 수진이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도 없다는 거네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권이 있어.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떨까?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성이는 다이어리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와 할머니 부부가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자신을 키웠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고 친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 그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너는 갈 곳이 없었어. 친척들도 모두 가난해서 너를 맡을 수 없다고 했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를 보는 순간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가 너를 입양해서 친아들처럼 키운 거야. 그럼 제가 받은 모든 사랑이 친부모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재성아. 혈연 관계가 없어도 우리가 너에게 준 사랑은 진짜였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모든 걸 희생했잖아. 재성이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어요. 재성아,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내 사랑이 줄어든 건 아니야. 오히려 더 애틋했어. 너를 잃을까봐 항상 걱정했고, 너를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수진이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입양아로 키웠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사랑을 주었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그런 큰 사랑도 모르고 재산만 생각했어요. 재성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재성아, 일어서라. 엄마는 내가 깨닫기만 하면 돼.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입양하든 친아들이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할머니는 재성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로소 아들이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성아, 엄마도 미안하다. 이런 방법으로 내게 진실을 알려주게 되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에게는 이런 충격이 필요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수진이도 시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재산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의 진심을 확인한 후 마음을 정했습니다. 재성아, 수진아,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쳤으니 엄마도 마음을 바꾸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든 지키겠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효심으로 엄마를 대해다오. 그리고 엄마가 살아계신 동안은 재산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그날부터 재성이와 수진이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효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르침이 결국 재성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우리 재성이를 되찾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성이와 수진이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병원 치료도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더 이상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오직 할머니의 건강과 행복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가을 오후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재성이가 손자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성이는 아이들에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단다. 아빠가 어려울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아빠를 도와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께 감사해야 하고 할머니를 잘 모셔야 하는 거야. 손자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할머니는 정말 착한 분이시구나. 나도 할머니께 효도할래.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성이가 아이들에게까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수진이도 부엌에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예전에 좋아하신다고 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재성이한테 비법을 물어봐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성이는 할머니의 약을 챙겨드리고 수진이는 할머니가 드시기 편하도록 음식을 작게 잘라드렸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효도 장문을 썼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썼어요. 선생님이 정말 감동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 자랑을 했구나. 고맙다, 얘야. 식사 후 재성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재성아,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내가 변한 걸 보니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 사실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고 나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혈연관계도 없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요. 할머니는 재성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성아, 혈연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지.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앞으로 평생 어머니를 잘 모시겠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공증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성이와 수진이의 진심을 확인한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유언장을 다시 쓰시려고요? 네, 아들이 진정으로 뉘우쳤으니까 제대로 된 유언장을 쓰려고 해요. 새로운 유언장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재성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재산의 일부는 반드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남은 재산도 가족의 화목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재성이를 불러 새로운 유언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재성아, 엄마가 유언장을 다시 썼어.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고맙다, 재성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재산의 일부는 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해. 그리고 나머지도 가족을 위해서만 써야 하고. 네, 어머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할머니의 결정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재산이 아니라 할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병원 치료도 더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개월 후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돌봄과 적절한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재성이는 매주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진이는 할머니의 친구가 되어 함께 시장도 보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재성이 가족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장님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재성이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요즘 보면 진짜 효자 같아요. 그래요. 이제야 진짜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주신 마지막 가르침 덕분에 재성이가 진짜 효자가 되었어요.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성이도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정말로 효자가 되어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해 겨울, 재성이 가족은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가보고 싶어 했던 제주도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재성아, 엄마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디든 좋아. 할머니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고, 재성이는 진정한 효자가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재성이 가족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효도의 진정한 의미와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기억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마음 편히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재성이 가족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이고, 혈연보다 소중한 것은 진심이라는 교훈을 온 가족이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